굶는 다이어트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소금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뚱뚱해지며 온갖 만성질환에 노출됩니다. 이제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중단해야 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칼로리에 대한 지식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칼로리의 거짓말, 저자 조나단 베일러, 홍익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원제는 칼로리 신화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를 높은 칼로리의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을 조금밖에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나약한 의지를 원망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자의 대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저질 음식으로 인해 체내의 호르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0년 전의 칼로리 계산법 이론을 맹신하다가 95.4%가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왜 요요 현상에 매일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또한 최신 과학 원리로 칼로리에 대한 통념을 깨고 새로운 접근을 친절히 이해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먹고 적게 운동하면서도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칼로리에 대한 지식은 모두 거짓말이다. 저자 소개, 조나단 베일러. 영양학 및 운동 분야의 연구자로 10년간 과학자들과 협업하며 1200편의 논문을 분석했고 하버드, 존스홉킨스, UCLA 등의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검증받았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건강관리 매니저이기도 하며 전문 트레이너로서 양질의 식품과 운동을 통해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을 전파해왔다. 그는 미국에서 인기 라디오쇼를 진행 중이며 허핑턴 포스트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건강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책의 큰 목차 파트 1. 칼로리에 대한 오해 파트 2. 해결책 파트 3. 습관 실천법 오늘은 책의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로리 계산법, 그 오래된 고정관념.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칼로리에 관한 잘못된 고정관념 중 첫 번째는 비만과 질병을 막으려면 칼로리를 철저히 계산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배출하는 칼로리가 많으면 체중이 자연히 줄어든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우리의 몸에 이처럼 간단한 방정식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우리 몸은 칼로리의 섭취와 배출은 자동적으로 균형 있게 맞춰지게 되어 있다. 잘못된 건강 정보가 혼란을 퍼뜨리고 있다. 2011년 6월 노스캐롤라이나대 영양학과의 두케이 박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현대인이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이 1977년부터 2006년까지 30년 사이에 무려 하루에 570kcal 더 섭취했다는 것이다. 처음에 그들은 살이 찌는 이유가 과식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데이터를 찬찬히 다시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일반 성인이 하루 필요량보다 570kcal를 추가적으로 섭취했다면 보통 사람의 체중은 216kg이나 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1인당 하루 570kcal 섭취에 365일을 곱하면 28,050kcal가 된다. 여기에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을 곱하면 1인당 추가로 늘어난 것이 166만 4,400kcal가 된다. 이것을 1kg당 칼로리 함량인 7,706kcal로 나누면 216kg이 된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부터는 왜 점점 더 살이 찌는가가 아니라 왜 체중이 216kg 더 늘어나지 않는가 라고 물어야 한다.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과 체중 증가량 사이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다음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가능성이 있는 3가지 근거이다. 1. 식사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2. 운동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3. 칼로리 계산법의 앞뒤가 안 맞기 때문이다. 첫 번째 근거인 식사량이 줄었다부터 살펴보자. 우리가 216kg으로 늘지 않는 것은 2006년 이후부터는 급작스럽게 식사량을 줄였기 때문일까? 비만이나 생활방식과 관련된 질환의 발병률은 계속해서 증가했으므로 이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다. 앞선 수십 년간의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말이 되지 않는다. 1977년부터 1인당 하루 섭취 증가량은 570kcal가 늘어난 데 비해서 그 이전의 수십 년 동안은 1인당 하루 섭취 증가량이 300kcal로 그보다 약간 적었다는 점을 놓고 추산해보자. 그렇다면 기존의 칼로리 계산 방식대로라면 보통의 미국인은 1977년부터 2006년까지 29년 사이에 412kg이 늘었어야 마땅하다. 이유는 1인당 하루 300kcal에 365일을 곱하면 10만 9,500kcal가 된다. 여기에 1977년부터 2006년까지 29년을 곱하면 1인당 317만 5,500kcal가 추가로 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을 1kg당 칼로리 함량인 7,706kcal로 나누면 약 412kg이 된다. 현대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칼로리의 섭취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 하지만 칼로리 과다 섭취로 인해 체중이 412kg씩 늘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2006년부터 2014년 사이에도 216kg이 늘지는 않았으니 칼로리 과다 섭취가 체중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논리는 틀렸음을 알게 된다. 두 번째 근거인 운동량을 늘렸다는 어떨까? 우리들이 216kg이 늘지 않은 이유가 2006년부터 2014년 사이에 운동량이 획기적으로 늘었기 때문일까? 이 같은 이론은 보통의 성인이 지난 8년간 매일같이 90분 동안 미친 듯이 조깅을 했다는 가정하에서만 성립된다. 이는 미국 대륙 전체를 조깅으로 11번 횡단했다는 얘기와 같다. 현대인의 운동량은 계속해서 줄어들었으므로 두 번째 설명 역시 오류에 직면할 뿐이다. 우리가 어떻게 412kg이 증가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다. 이제 세 번째 가설인 칼로리 계산법의 앞뒤가 안 맞는다가 남았다. 이 설명은 수학적 측면이 아닌 생물학적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과거에 비해 늘어난 체중이 216kg 중에서도 극히 일부인 것은 우리 몸이 계산기처럼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워싱턴대 영양학 연구팀은 뇌 속의 복잡한 통제관리 시스템이 인체가 흡수하고 소비하는 칼로리를 조절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일은 매우 순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몸의 에너지 균형, 즉 체중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갖게 된다. 인체는 통제관리 시스템이 무너져서 함부로 과식을 하고 비만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동적으로 체지방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는 통제관리 시스템이 무너져서 제2형 당뇨병을 유발하기 전까지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인슐린과 혈당을 조절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숨을 많이 들이마시면 많이 내쉬어야 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 배출량이 많아지는 것처럼 많이 먹으면 칼로리 연소량이 많아지고 적게 먹으면 칼로리 연소량도 적어진다. 이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확립된 인간의 생물학적 영역이지 칼로리 계산법에 의한 게 절대 아니다. 많이 먹으면 칼로리 연소량도 많다는 사실은 칼로리 계산법의 결과보다 실제 체중 증가량이 훨씬 적은 이유를 증명해준다. 또한 적게 먹으면 칼로리 연소량도 적다는 사실은 기존의 칼로리 계산법을 따랐을 때 95.4%가 실패하고 종종 체중이 더 불어나는 이유를 알려준다. 이 두 가지 생물학적 공식을 합치면 우리가 칼로리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거나 부족하게 섭취할 경우에 수학적으로 예상되는 체지방의 양만큼 살이 찌거나 빠지지 않는 것의 원인을 알 수 있다. 록펠러대의 제프리 프리드먼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보통의 성인은 1년에 약 100만 킬로칼로리를 소모하지만 체중은 아주 조금 변한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인체 내에서의 에너지 균형은 99.5% 이상의 정확성 속에서 통제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계산하고 모니터링하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제 아무리 완벽한 계산기라 할지라도 이처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확성을 얻기는 어려우니 인체 내에서의 에너지 균형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체지방을 줄이는 일이 복잡해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칼로리 계산법이 우리 몸의 통제 시스템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세트포인트 체중이란 무엇인가? 중고등학교 시절의 생물 시간으로 되돌아가 보자. 우리는 인체 내의 순환계 안에서 어떻게 혈액이 생성되는지, 호흡기 안에서 어떻게 숨을 쉬는지를 배웠다. 하지만 생물 교과서에 담겨있지 않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다. 체내에서는 자주 체중과 건강 사이에 피나는 대결이 벌어지곤 하는데 과학자들은 이 시스템을 세트포인트 체중이라 부른다. 어떤 이들은 그냥 기초대사량이라고 부른다. 이 세트포인트 체중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보통 많이 먹으면서도 몸이 탄탄하고 키가 큰 사람을 보면 너는 참 기초대사량이 높구나 라고 말한다. 반대로 많이 먹지도 않고 운동도 많이 하는 편인데 살이 잘 찌는 사람에게는 기초대사량이 낮은가 봐 라고 말한다. 이때 우리가 높은 기초대사량이라고 부르는 것을 전문가들은 낮은 세트포인트 체중이라고 한다. 또한 낮은 기초대사량이라고 부르는 것을 높은 세트포인트 체중이라고 한다. 세트포인트 체중은 우리 몸 안의 내장기관과 체세포 등에서 분비되는 일련의 호르몬 신호를 말한다. 이 호르몬은 일단 뇌 속에 있는 시상하부로 이동하는데 그런 다음에 뇌가 인슐린, 렙틴, 그렐린 같은 다양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식사량, 칼로리의 양, 몸에 장기간 축적할 체지방의 양을 정한다. 간단히 말해서 세트포인트 체중이란 흡수하고 배출하는 칼로리의 양과는 무관하게 체내에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저장되는 체지방 양의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세트포인트 체중과 관련된 생물학적 요소들은 너무나도 많다. 이 세트포인트 체중은 우리가 왜 기존의 다이어트 방식과 운동법으로는 체지방을 줄이기 힘든지, 뚱뚱한 사람들이 왜 몸이 터질 때까지 살이 찌지 않는지도 설명해 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라. 이미 뚱뚱하더라도 왜 계속해서 살이 찌지는 않는 걸까? 이들이 단지 많이 먹고 적게 운동해서 204kg이 되었다면 왜 나중에는
2040kg까지 체중이 불어나지 않는 것일까? 이들의 체중 증가량은 웬일인지 어느 시점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멈춰버린다. 기존의 칼로리 계산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답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호르몬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세트포인트 체중은 올라간다. 그러면 몸은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한다. 워싱턴대 하버뷰 메디컬 센터의 데이비드 웨이글 박사는 비만은 결코 체중 조절 실패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뚱뚱한 사람들은 높은 세트포인트 체중 부근에서 자기 체형에 맞는 안정적인 몸무게를 유지하게 된다. 비만은 단지 이렇게 높아진 체중을 인체가 대단히 통제된 방식으로 지켜내려는 작용의 산물일 뿐이다. 뚱뚱한 사람은 높은 세트포인트 체중 탓에 몸이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하게 된다. 같은 원리로 날씬한 사람은 낮은 세트포인트 체중으로 인해 몸이 지방을 더 많이 태운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러한 세트포인트 체중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이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우리 몸을 뚱뚱하게 만들지 아니면 날씬하게 만들지를 결정한다. 여기서 언급된 내용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얘기와 상충된다. 그러므로 애초에 칼로리에 관한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00년대 중반에 칼로리의 개념이 처음 소개되기 전까지 칼로리 계산법은 물론이고 심지어 칼로리라는 게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19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비만이 질병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는데 이때부터 칼로리가 체중 조절과 건강학의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체중과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칼로리가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해야 할 질문이 있다. 만약 칼로리 계산법이 건강관리와 몸매관리에 필수적이라면 왜 우리가 칼로리에 대해 알기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당뇨병과 심장병의 발병률이 낮았을까? 우리 몸이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몸무게를 세트포인트 체중 부근에서 조절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은 딱 두 가지면 충분하다. 첫째, 건강한 사람이 기존의 식사량을 줄일 경우 몸은 자동적으로 체지방 감소를 막으려고 할까? 간단히 말해서 신진대사 속도는 느려질까? 둘째, 건강한 사람이 기존의 식사량을 늘릴 경우 몸은 자동적으로 체지방 증가를 막으려고 할까? 간단히 말해서 신진대사 속도는 빨라질까? 이 질문에 대한 연구 결과는 항상 그리고 명백하게 그렇다로 귀결된다. 우리 몸이 무의식적으로 세트포인트 체중의 범위 내에서 체지방을 조절한다는 생화학적 사실은 우리 몸이 무의식적으로 혈당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절한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칼로리를 계산하는 게 정말로 가능하고 효과적인 일일까? 신시내티대 당뇨 비만 센터의 랜디 실리 원장은 식품이 가지고 있는 칼로리의 양을 정확하게 계량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세트포인트 체중에 관한 놀라운 연구 성과들. 세트포인트 체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신시내티대 연구팀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체지방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추가하는 실험을 해보았다. 이때 연구팀은 체지방을 제거한 동물들에게는 나중에 제거된 양만큼의 체지방을 정확하게 다시 주입했다. 그 결과 체지방이 추가된 12마리의 동물들은 자신의 체지방이 세트포인트 체중으로 다시 낮아질 때까지 자동적으로 더 많은 체지방을 연소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전문가들은 실험 대상자들을 일부러 과식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결과 대상자들은 칼로리 계산법으로 추산한 것보다
체중이 훨씬 조금 늘었고 일정한 시점에는 체중 증가가 완전히 멈춰버렸다. 그 다음 과식을 중단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래 체중으로 되돌아갔다. 세트포인트 체중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 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른 전문가들은 세트포인트 체중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체중의 40에서 70%는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연구가 있다. 쌍둥이를 대상으로 세트포인트 체중의 위력을 입증해 보았다.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세트포인트 체중도 동일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두 쌍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동시에 실험해 보았다. 그들을 각각 스미스 형제와 토마스 형제라고 부르기로 하자. 하루 1000kcal씩 추가적으로 섭취할 경우 두 쌍의 쌍둥이 형제들은 모두 기존의 이론이 예측한 바와 같이 같은 양의 체지방을 얻었을까? 아니면 다른 결과를 얻었을까? 결과는 이론과 달랐다. 그것도 아주 크게 달랐다. 스미스 형제는 각각 같은 수치만큼 체중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같은 세트포인트 체중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토마스 형제도 마찬가지로 각각 같은 수치의 체중을 얻었다. 그러나 두 쌍둥이 형제들 사이의 체중 증가량은 4배나 차이가 났다. 이유는 세트포인트 체중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스미스 형제는 각각 0.9kg이 증가한 데 반해서 토마스 형제는 각각 3.6kg이 늘었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두 쌍의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같은 운동을 시키고 같은 식단을 먹게 한 연구에서 같은 형제는 체질의 변화에서 같은 결과를 낳은 반면에 두 쌍둥이들끼리의 체지방 감소량은 차이가 났다. 이 또한 세트포인트 체중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똑같은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세트포인트 체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그러다가 만약 체중이 늘었다면 그것은 호르몬 경화로 인해 세트포인트 체중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화는 호르몬의 정상적인 흐름이 어떤 이유로 막히는 현상을 말한다. 많이 굶을수록 몸은 더욱 나빠진다. 무조건 식사량부터 줄이고 보는 다이어트 전략은 요요 현상을 초래하는 등 역효과가 많다는 게 의학계의 공론이다. 요요 현상은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요요 현상이 잦을수록 남은 인생 동안 같은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 펜실베니아대의 연구에서 쥐들을 대상으로 살을 찌웠다가 빼고 다시 찌웠다가 다시 빼고 다시 찌우는 실험을 해보았다. 쥐들이 두 번째로 덜 먹고 살을 빼려고 했을 때는 처음보다 체중 감량 속도가 100% 느려졌고 체중 증가 속도는 300%가 더 빨라졌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요요 현상을 보인 쥐들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살찌는 식사를 한 쥐들보다 체지방 저장의 효율성이 400%나 증가했다. 이 또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식사량을 줄이는 다이어트보다 차라리 낫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 모든 증거에도 독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잠깐, 덜 먹으면 체지방이 더 적을 것이라는 게 사실 묵은일 리가 없어. 모두들 그렇게 말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필자도 같은 생각을 했었다. 그러다가 7만 명을 대상으로 시도된 하버드대의 연구 결과를 발견했다. 연구팀은 대상자들을 각자 섭취한 칼로리의 양에 따라 5개 집단으로 나눠 조사를 했는데 식사량이 적을수록 체지방이 더 많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체지방을 태우기 위해 굶는 것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소금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과 같다.
둘 다 보탬이 될 것 같고 당장은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둘 다 몹시 해롭다. 워싱턴대 연구팀은 굶는 다이어트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방법으로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무조건 굶는다고 날씬해지는 건 아니다. 굶으면 나중에 오히려 뚱뚱해질 가능성이 크고 정신적으로 심한 우울감에 시달리는 등 온갖 질병에 노출된다. 이제 건강에도 좋지 않고 체지방 감소에도 효과가 없는 굶는 다이어트 방법은 배척해야 한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태워라. 미국 미네소타의 종합병원인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이 8주 동안 기존에 먹던 식단에 매일 1000kcal씩 추가로 섭취시키는 실험을 했다. 하루 1000kcal를 8주 동안 지속적으로 더 먹으면 총 56,000kcal가 된다. 하지만 계산처럼 7kg이 늘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7kg은 56,000kcal에 상당하는 체지방이다. 가장 많이 체중이 늘어난 사람은 그 절반보다 약간 더 늘었고 가장 적은 사람은 사실상 전혀 체중이 늘지 않았다. 어떻게 56,000kcal를 더 먹었는데도 체중이 별로 늘지 않았을까? 이유는 여분의 칼로리는 체지방으로 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자동적으로 연소되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국제의학저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린 적이 있다. 즉각적인 요구에 따른 여분의 음식은 재빨리 연소되거나 대부분 열로 소멸되어 쉽게 처리된다. 인체에 이런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온 세상에 비만이 만연할 것이다. 지금까지 조나단 베일러의 칼로리의 거짓말을 읽어드렸습니다. 저자는 과거의 칼로리 영양학은 믿을 수 없는 신화이며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영양학에서 이야기하는 영양소의 황금 비율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60대 20대 20입니다. 이 칼로리 균형은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하나의 습관이며 관습입니다. 이러한 영양소의 황금 비율은 수많은 만성질환을 야기했습니다. 저자가 주장하는 식단의 핵심은 식탁의 절반을 비전분, 즉 녹말 중심의 식사를 제한하라는 겁니다. 바로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사입니다. 특히 가공하지 않은 채소와 농축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주요 영양소의 비율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탄수화물을 제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저자가 권유하는 식단 지침을 말씀드리며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색 채소, 색깔이 짙을수록 영양가가 높은 식품인 것을 잊지 마라. 비전분 식품, 특히 채소를 하루 10회 이상 많이 먹어라. 마트에서 보는 90%의 식품들은 탄수화물 식품임을 잊지 마라. 일일 총 100에서 200g의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하라. 해산물을 매일 먹어라. 연어, 정어리, 멸치, 굴 등이 있다. 저당도 과일로 식탁의 빈 자리를 채워라. 고당도 과일은 가급적 적게 먹어라. 자연식품 속 지방은 최대한 많이 먹어라. 지방이 포함된 해산물, 코코아, 카카오, 코코넛 등을 꼭 챙겨 먹어라. 자연가공 코코넛 오일을 요리용으로 사용하라. 가공과일 통조림은 절대 먹지 말라. 유제품은 가급적 적게 먹어라. 통곡물 탄수화물은 가급적 적게 먹어라. 정제 탄수화물은 아예 먹지 마라. 감미료는 아예 먹지 마라.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